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3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는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과 외부 지역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서유럽과의 무역 성격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국가기구의 힘과 역할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번째 기준에 대해 다루는데, 이는 토착 도시 부르주아 세력의 힘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 또는 차이점은 앞선 두 영상에서 설명한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과 외부 지역 간의 차이인 서유럽과의 무역 성격의 차이와 국가기구의 힘과 역할의 차이, 이 두 가지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지역인 러시아에서는 도시와 토착 부르주아 계급이 장기 16세기에 생존했지만, 주변부 지역인 동유럽에서는 대부분 소멸되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명확한 차이는 도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동유럽에서는 도시의 부르주아 계급이 더욱 쇠퇴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부르주아 계급의 상대적인 쇠퇴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16세기 전반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는 지주들이 점점 더 직접적인 무역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동유럽에서 지주들은 반도시적 활동을 공공연하게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부 독일, 리보니아,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해외 및 국내 교역에 대한 도시의 독점권을 분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귀족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경제생활에서 교환은 새로운 중요성으로 인해 상공업의 중심지로서의, 그리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여타 상품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도시의 재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옛 도시들은 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도시들이 들어섰으며, 몇몇 농촌 촌락들은 상공업을 위해서 농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시의 힘이 강성해짐에 따라 토착 상업 부르주아 계급의 힘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해 세 개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과연 유럽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팽창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 세계경제에 있어서 손해가 이익보다 더 커지는 지점까지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은 거리이고, 거리는 기술 상태와 함수관계를 이룹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당시 유럽 세계경제가 60일 거리의 세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겨울을 기준으로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것을 포함하는 왕복 여행에 대략 8에서 10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시간은 왕복 시간을 기준 평균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메리카 대륙은 당시 유럽 세계경제 체제에 포함된 반면 아시아는 왜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리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거리의 저항 외에도 기존 권력의 저항도 존재했습니다. 아메리카는 쉽게 정복되었는데, 심지어 아즈텍이나 잉카처럼 확실한 구조를 갖춘 국가들조차도 유럽의 무기에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유럽의 국가들도 아시아에서 육지를 정복하는데 많은 화력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의 국가들은 적은 군사력으로도 막대한 잉여를 획득할 수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와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더 적은 양의 잉여를 획득하는데 많은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시기, 다시 말해 아시아를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의 지위로 포함시키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그것은 적어도 1세기 뒤 혹은 더 나중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개가 넘는 영상을 통해 유럽 세계경제가 16세기에 등장하게 된 이유, 그리고 왜 유럽이 하나의 제국으로 탄생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경제의 규모는 기술 상태의 함수이며 특히 그 영역 내에서의 교통과 통신 능력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반드시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경계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유럽의 세계경제는 광범위한 분업이 존재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업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 종류의 경제적인 활동 영역이 그 세계 체제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노동의 사회적 조직의 함수인데 이는 그 체제 내의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능력, 즉 보다 큰 몫의 잉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합법화합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유럽의 세계 체제가 기존의 역사에서 존재하던 거대한 제국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 안에서는 정치적인 구조가 문화를 직업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유럽 세계경제 안에서는 정치적 구조가 문화를 공간적 위치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안에서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이 가장 먼저 미치는 지점이 지역적 혹은 민족적 국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동지라는 핵심적 집단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마련이며 그래서 문화적이고 민족적 정체성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압력들이 형성됩니다. 이는 16세기 유럽 세계경제 내에서 이점이 많은 지역, 이 영상 시리즈에서 중심부 국가들이라고 지칭하는 지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오늘날의 기준으로 서유럽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강력한 국가기구의 창출이 민족 문화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계경제는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지역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주변부 국가들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 지역들의 국가가 존재하고 당시에도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주변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태, 즉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거나 국가들이 낮은 수준의 자치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16세기는 지역에 따른 언어적, 종교적 동질성과 열정이 사회적으로 창조된 시기입니다. 16세기 유럽은 종교개혁과 가톨릭 종교개혁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커다란 종교 내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종교 분파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자 모든 종교적인 동란은 국제적 자유방임이라는 기본적 틀 내에서 여러 정치체들이 상대적인 종교적 동질성을 지니는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단일계급 체제가 되려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팽창과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역동적인 세력들, 특히 핵심 국가 내의 세력들이었는데 이들은 계급의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주로 그 경제 내에서의 그들의 공통적인 역할에 따라 규정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정치적 장 안에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나 유럽 세계 경제가 형성되고 있던 16세기에는 부르주아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고 계급을 형성했지만 정치의 장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기구들이 진화하는 과정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강한 국가들은 어떤 집단의 이익은 거들고 다른 집단들의 이익을 해칩니다. 그러나 유럽 세계경제의 관점에서는 세계경제 내에 복수의 정치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체들이 동일하게 강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세계경제 내에서 분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세계경제는 국가구조가 중심부에서는 비교적 강하고 주변부에서는 비교적 약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한 국가기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세계경제 내에 다른 국가들에 맞설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국가 영역 내에 지역적인 정치 단위들에 맞설 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즉 법률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국가는 어느 정도나마 행동의 자유가 있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여지의 한계가 근본적인 힘을 가진 어떤 집단들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들 사이에 타협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틀 안에서 출현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국가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유력한 두 집단들, 즉 새로 등장하는 자본가 계층과 오랜 귀족 계층이 택해야 하는 버거운 선택 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등장하는 자본가 계층에게는 절대왕정 형태의 강한 국가는 주요한 고객이자 지방적 약탈과 국체적 약탈을 막아주는 보호자이며 사회적 정당화의 방식이며 다른 곳에 강국의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보호책이었습니다. 반면 귀족계층에게는 강한 국가는 바로 이들 자본가 계층을 억제하는 제동장치이자 신분제적 관습의 옹호자이고 질서의 유지자이고 사치의 장려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국가 기제를 가진 국가들은 16세기 유럽 세계경제 내에서 중심부 국가들입니다. 반면 국가기구가 약한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관리자들이 공업, 상업, 농업의 복합적인 구조를 조화롭게 조직하는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들은 다른 여러 지주 집단들 가운데 한 집단이 될 뿐 전체를 관장하는 합법적인 권위를 거의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럽 세계경제 내에서 주변부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16세기의 유럽은 월러스타인의 표현에 의하면 뛰어오르는 야생마와도 같았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특정한 노동 분업에 입각한 세계경제를 수립하고 이 체제의 정치경제적 보장책으로서 중심부의 민족 국가들을 창출하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윤만이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까지도 지불케 하려고 꾀했던 여러 시도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낸 것은 유럽의 공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16세기의 유럽 세계경제의 형성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한 유럽 세계경제의 모습은 17세기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